신바람 사연 아파트에서 주목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도 채 채우지 않은 결혼 생활에서 주인공은 주제를 잡지 못하는 남편의 갑질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참지 못한 그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모님이 자신의 두 번째 어머니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입은 것이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을 하던 장모님이 결국 본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단 6개월 만에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주인공은 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고 나서 집안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빌라이긴 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 부르는 회사 중에 그나마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로 들어가야 했네요. 하지만 급하게 들어간 회사치고 대우도 괜찮고 조건도 좋은데 이제 연차까지 쌓이고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서 처음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보다 많이 힘들지 않네요. 처음에는 생활비 대략 동생 학비에 재학자금 대출까지 갚느냐 아주 허리가 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이제 졸업해서 지방에 있는 회사지만 연봉 높은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랑 생활비를 반반해서 같이 내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취직한 후부터 내 연봉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돈이 상당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처럼 지병은 없지만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체력이 많이 나쁜 편이셔서 저가 가장 노력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적당한 한도 내에서 당신이 노력할 수 있는 한에서 동네 가게를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를 받아서 가게를 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는 바람에 동생이 취직한 후부터는 어머니를 쉬게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지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머니가 그들을 도와주러 가셨어요. 그래도 온 가족이 힘을 합치고 난이 자리가 잡히고 나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겨우겨우 재개발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그때쯤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연애를 몇 번 했습니다만 동생은 지방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 노후 준비가 안 된 호르몬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당시 연애 상대들한테는 결혼까지 이어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지 항상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의 취직 후에 보태주는 생활비까지 보태면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시장은 없었겠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아서 따로 떨어져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당시 연애하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었죠. 남편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이 아니었으면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니 마음이 편안해진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앞으로 시부모님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시부모님과의 합의가 선택이 아니라 과제일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필수라는 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도 모시고 친정어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말은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 쪽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 당신들도 딱히 학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도 생각도 안 하시는 눈치였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도 제가 당신 때문에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친정어머니도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영업직이라 보니 특유의 넉살이 있는데 부침성이 좋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도 사실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늙은 장모가 딸려오면 싫어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사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사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남은 돈이 2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의와 친정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제 집이나 다름없었기에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따지기에는 나는 더 적게 내는 상황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따르면 군대에 입대하기 준비하느라 여러 일이 있어 많이 저축하지 못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그가 혼수를 서운해하지 않게 채워올 것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남자가 집을 사고 여자가 혼수를 가져오는 시대가 아니고 돈 문제로 언쟁하며 다투는 것도 싫었습니다. 물론 이미 집이 있는데 남편에게 집값만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므로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이 어렵게 말해보자. 만일 혼수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래?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왜 새로운 것을 사서 새롭게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물건도 우리 손에 들어오면 중고가 되겠지 않냐고 말하고 있죠. 100번을 양보해도 틀리지 않지만 그 당시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은 모두 옛날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혼자 사는 습관이 있어 미리 준비하라고 할 순 없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자는 취지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밥솥이 반 정도만 되고 세탁기가 빨래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그냥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식으로 자꾸 물어왔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것들이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솔직히 오랫동안 사용한 것들이어서 바꾸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기능 면에서도 옛날 것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죄가 잘못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솔직히 신혼가전이나 가구들이 전부 허세 아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따지면 집들이 때 몇 명의 지인들을 몇 명의 가족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만들었다가 자랑을 한 후 끝나는 것이고 가정의 가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는데 일단은 돈을 좀 더 모아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확보된 상황인데 왜 더 돈을 모아야 하는지 물으면 현재는 자신이 어머니를 함께 살게 되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자신의 부모님까지 함께 살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24평 아파트는 너무 좁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돈을 모아서 우리가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때까지 최대한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래에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될 텐데요. 양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방 3개짜리로는 택도 없고 대가족이 좁은 집에서 살 수는 없겠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결혼할 당시에도 합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셨고 설령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도 좀 더 훗날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제 연봉과 자기 연봉을 합친다면 못해도 1년에 6천 이상은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제 동생이 어머님 생활비도 조금 보태주고 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하면 7천, 8천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4년, 5년만 고생하면 서울에는 무리겠지만 지금 제 집까지 정리해서 신도시 쪽에 40평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하는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솔직히 듣고 보니 그럴싸해 보였지만 1년에 그 정도를 계획한다면 가구를 새로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았어요. 일이 내다 그러더군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남편이 나를 살피며 왜 그러냐 하며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건 아닌지 묻더군요. 사실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살짝 고민이 돼요. 남편 말대로 사적인 것으로 2달뿐이지만 남편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 잘하는 것도 있으니 저도 당연히 가족에게 남편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2달이란 기간이 얼마나 길어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보증금이랑 방 문제로 번거롭게 다니기보다는 잠깐 머물러도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제가 너무 걱정한 것 같아요. 그분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아마 졸업하고 뭐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바빴을 거라 생각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 숙취 때문인지 방을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분도 여유 있게 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 금방 지나갈 거란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우리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놀러 나간 신호를 제외하고 우리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어떻게 구글을 안 해도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반년 만에 처음으로 반찬 투정을 시작하셨어요. 집마다 식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가족은 국을 잘 안 먹어요. 찌개나 탕류는 근데 먹는 편인데 매운 음식이니까 무조건 국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부터 병원에서 국물 요리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들었어서 그게 버릇이 돼서 저희도 덩달아 국을 아예 안 먹게 되었거든요. 국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부실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출근하면 힘써야 한다고 아침밥까지 차려주시는데 여지껏 국 없이도 잘만 먹어놓고서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은 못할 망정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여태까지 잘 챙겨 먹다가 왜 난데없이 국말 타령을 하느냐 물었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하는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매일 같이 저렇게 숙취로 고생하는데 해장국 하나만 있으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랬는지요. 어떤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정신이 제대로 된 발언일까요? 그랬어요. 동생이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자랑이라고 할까요? 장모님께 슬픈 말도 하기도 하고 점심을 차리지 않는 동생에게 해장까지 책임지라는 말이 정상적인 발언인가요? 처음부터 신호가 우리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갔다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겠지만 왜 그런지 집에 있으면 방문을 닫고 코까지 비추고 누가 집에 들어오나 둘러보지 않았었거든요. 집에서 식사를 남편이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 피자나 치킨 같은 걸 시켜주지 않는다면 집밥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쁘다고 그것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건가요? 하는가 싶어서 신을 속 버리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해장국집이 한두 곳이 아니니 포장을 해달라 주던지 돈만 줘서 그냥 먹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우리 돈을 모은다고 긴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밖에서 사 먹는 게 말이 해장국이지. 그것은 다 조미료 덩어리라서 속을 더 버려놓을 거 아니냐고 따져봤더군요. 그 말에 제도 신호가 해장국을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고 아님 말라고도 했어요. 한 번 더 밥상 머리 앞에서 반찬 투정하고 헛소리하면 그때부턴 사이좋게 신우랑 나가서 사 먹게 밥도 안 주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입이 되빨라서 한 3일 정도 시위한다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아침에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며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온다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대화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안 해주니 누가 손해인지 아는 것은 알지만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장모님은 2번째 어머니인데 진짜 가족 앞에서는 남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여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랜만에 칼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집 밖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우가 블라우스 하나를 들고 우리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답니다. 신우와 어머니가 만났을 때 사돈 어른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다 해도 어른이니까 아줌마 아줌마 하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니 붓고 따질 것도 없이 나도 모르게 신우의 뺨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가 감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모습을 봤다면 누구든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신우는 얼굴을 부여잡고 오빠 오면 다 죽었다고 성을 내면서 방문을 계속 찼습니다. 문을 닫아 고요했습니다. 어머님도 매우 놀라셨고 냉수 한 잔을 가져다 드리고 잠시 상황을 정리하던 중에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는 생각 없이 내 동생을 어떻게 때릴 수 있다며 나를 향해 성미를 냈습니다. 동생 상태를 물어보세요. 모두 모여 있으니 한번 삼자되면 해보자는 말에 방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오빠가 오자마자 그러한 이유로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들고 있던 블라우스를 땅에 내리치며 이것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까지 도마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들으니 어머니께서 빨래를 돌려놓았는데 세탁바구니 안에 그 옷이 들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탁바구니에 넣은 걸 친정어머니가 왜 확인하고 분류해서 옷이 잘 상하지 않도록 잘 세탁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서 자기 옷이 망가졌다는데 어쩌냐며 변상하라고 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맞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몰래 신호를 한 대 때리려 하였어요.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지 깨달아서 제가 신혼병을 키워중개하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달이면 금방 지나갈 줄 알았고 신호가 이렇게 되먹지 못한 개념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호가 자기가 가길 어디 가냐면서 우리 오빠 집이니까 나가고 싶으면 우리들이 나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하한테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묻지 않고 버럭 소리쳤어요. 남편도 도를 넘어선 신우의 행동에 신우 편을 들지 못해 결국 신우는 짐을 싸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욕짓거리만 계속하며 더러운 꼴을 보이고 나갔고 남편은 인간도 못 되는 신우라도 돈생이니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었는지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지낼 곳을 구해줬는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남편이 괜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면서 신호가 잘못한 거 100번 인정하지만 신호 앞에서 우리 집을 장모님 집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신우도 이 집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으니 시부모님 생각에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도록 미리 계획한 게 분명하다고요. 하면서 맘에 생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을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갈 곳 없는 장모님 모셔주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자신이 이 정도 희생을 하는데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게 못할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도 오늘 일 잘한 것이 없다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밥도 먹지 말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느냐며 장모님이 집안일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실수를 한 것이 맞으니 거기서는 신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해소하고 원만히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길래 너도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싶느냐고 한마디 해줬네요. 며칠이 지나서야 신우이를 듣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우리 어머니께 거의 사죄하듯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신우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나 시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를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가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진작에 끝내버렸으면 어땠을지 생각합니다. 2달이나 더 버티고 있었네요. 시부모님은 신우나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알아보셨고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시부모님이 그렇다는데 남편도 저한테 사과를 해올 줄 알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는 괜히 모시고 사신다고 해서 눈치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며 그냥 월세라도 구해서 혼자 사는 게 좋았을 텐데 자책을 하셨어요. 그렇게 2달간 집안 분위기는 살벌했고 남편과는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채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같이 전화하셔서 제게 남편 사이가 나아지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궁금하셨다면 아들에게 물어봐도 되었을 텐데 아들 눈치를 본다고 매번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혹시나 제가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셨고 하루빨리 화해를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잘 풀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도 있기에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께 선물이라도 적당한 것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끓였는지 집안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불 앞에 서서 손질한 오리를 요리하시고 계셨답니다. 국도 거의 안 먹으면서 남편이 그렇게 된 이후로는 집에서도 식사를 거의 안 하고 계신데
무엇을 하시는 건지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우물치기를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남편과 화해하길 원했기 때문에 시모 생일을 맞추어 돈을 준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속골이는 제가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무언가를 샀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골이가 결제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요. 또한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머니를 시켜서 시무생신날 가져다 드릴 것이라고 해서 궁금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해도 고려해 줄 것이라고 요구하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방을 함께 쓰게 된 점에 대해 당신이 혼자 책임감을 느끼셨던 이유로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준비를 시작했었고요. 장모님은 두 번째 어머니라 하더니 장모님 생신 때문에 집 앞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 하나로 대충 때워야 했고 제 엄마의 생일엔 두 번째 어머니를 시켜 꼬리공국을 고아 놓으라고 시켰었어요. 그때쯤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짐을 싸고 나지 않고 내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단지 그렇게 끝내기엔 억울한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어머니가 끓이던 공부는 따로 다른 곳에 두고 마트에서 사골육수를 사다가 들통에 잔뜩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당일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이혼할 거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더는 상관의 말이라고 말했던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해놓은 말이 있는데도 최근에 각방을 쓰며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저한테 미묘하게 말을 붙이려 하더군요. 혼자 즐겁게 떠들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 생일을 맞이하여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어머니 생신이라고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들통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영어로 알려부려 먹으려던 계획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알았느냐는 듯이 쳐다보며 사골 육수를 뒤집어 쓴 채로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 마음을 속으로 후련히 여겼습니다. 시모는 자초지종을 듣자 안만집이 되고 아들이 그 상황을 겪어도 혼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말라하며 저를 고귀하게 여겨주던 신호도 너는 집에서만 먹고 놀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신의 오빠가 그러더라도 한마디 해준다면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당신이 집을 정리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부모님 앞에서 상황을 보니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었고 이제 볼 일 다 봤으니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다들 당황해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었고 나는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조금 멀어지는 순간 긴장해 있었던 것이 한 번에 풀려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끌고 있는 차를 이용해 집에 돌아왔다. 나는 남편의 짐까지 다 털었다. 사실 남편이 이 집에 투자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온 것은 머리에 고기 건더기가 말라붙어 있는 채로 집에 온 남편이 자신이 미안하다며 청하는 이유였다. 그때는 이미 볼 것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오랜만에 친절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과에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용서를 요청하며 미안하다고 베푸던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생각처럼 안 되자 사골 국물을 부은 것과 신우병을 밟은 것 등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하며 저를 고소해버렸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릴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후 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이후 시부모님은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호가 제대로 있을 때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현재 곤란한 상황에 있는 남편이 함께 사는데 문제가 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 저렇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효자로서는 아주 무엇이 중요한지 느끼겠죠. 가족과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겠지만 단지 품 안에 있으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당신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이었고 다행히 그 실상을 빨리 밝혀냈다면 운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돈으로 시댁까지 호강시키려 했으니 한 푼이라도 시댁에 넘기기 전에 신속하게 탈퇴한 것이 옳았습니다. 동생 또한 서울의 지사로 다시 잘 위치해 있습니다. 파견을 나간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새 가족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네요. 제 결정에 후회가 없고 이제는 모두가 마음이 편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